재정비가 추진 중인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선 처음으로 주민들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전세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시에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택역 오폭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천여 명이 사망했던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재정비가 추진 중인 안양 평촌 신도시 상황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촌 주민들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들을 활발히 내시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안양시와 우리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빨리 모아지실수록 빨리 갈 수 있다. 그래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정치에 활용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갈등을 키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별법이 발표된 이후로 리모델링만 너무 홀대가 지금 받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번에 2월 7일 날 그 보도자료 처음 나왔을 때 딱 이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리모델의 세대수 증가 20세대 요거 한 줄만 딱 있고 어느 그 문구에도 리모델링 말이 없었어요. 주민들의 갈등, 우리 리모델링 15년 전부터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대선, 지방선거, 이 시점에서 100년 대계를 갈 수 있는 부동산 사업을 단시간에 이걸 하겠다 하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잘 30년을 같이 이웃지간을 살아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면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기존의 도시 형태를 유지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히 바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목적이 미래 도시 공간 재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으로만 계속 건물의 겉모습만 바꾸다 보면 평촌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타 도시와 상당히 상대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재건축에 희망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그렇게 멋있는 도시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대로 옛날 그 진짜 30년 전에 지었던 그런 도시에 살고 싶진 않거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재건축을 해야 될지 우리 주민들은 아직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공식 석상에서 주민 갈등이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나서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에선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는 대립 속에 주민들끼리 서로 헐뜯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촌 신도시 내 53개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6곳입니다. 이 가운데 8곳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고 한 곳은 리모델링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아파트 주민들 모두들이 서로 그 안에서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갈등과 혼선을 빚는 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업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행정기관과 정부가 져야 하는데도 주민들에게 이해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초과이익 환수나 기부 체납이 없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건축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평면 설계나 기반시설 재투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수직 증축이나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해 세대수가 제한적이고 재건축은 세대수 증가로 인한 과밀 개발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주민들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잘못된 건축 문화를 지적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 짓는 건축물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건축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잘못된 건축 문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을 해서 30년 단위로 악순환되고 있는 잘못된 재건축 문화를 단절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주택 정책의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서로 차별 없이 추진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깡통 전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 전세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전세 임대 중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의 역전세 위험 가구가 68만 세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 전세입자의 56%에 달하는 40만 호로 가장 많고 서울도 27만 호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많은 깡통 전세 주택도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인천은 4만 3천 세대로 전체 전세 계약의 6% 수준이고 서울은 1.3% 수준인 7천 세대 정도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깡통 주택 중에선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2천만 원 높은 집이 약 65%로 가장 많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전세 주택은 현재의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5천만 원 많은 집이 53%로 가장 많고 1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집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깡통 전세와 역전세 주택의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30% 정도씩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상환 부담으로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 복구를 위해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요. 예상되는 운영 수익 등을 볼 때 피해 금액의 93%까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동탄 전세 피해자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설립 절차와 피해주택 매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합 측은 해당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해 피해 보증금의 약 93% 정도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3%까지 피해 금액의 93%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보다는 그래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섰고요. 조합 측은 매매 시세의 90%까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머지 10%는 월세나 반전세 등의 임대 수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복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매매 가격 수준까지는 최장 8년에서 10년 정도면 보증금 복구가 가능하고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전체 피해 조합원의 절반 정도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대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금은 은행권의 장기 저금리 상품이나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합 측은 운영이 안정을 찾을 경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첫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발생되는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좀 검토가 되고 생겨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현재 18명이며 추가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기존 동탄 전세 피해는 물론 추가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전세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시한폭탄이 된 수도권 역전세 문제, 취재를 한 박일국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 피해 문제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지역 전세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정말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라면 앞으로 좀 어떤 상황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경기 인천은 말씀하신 대로 56%, 서울은 48%가 역전세 위험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모수가 뭐냐 하면 현재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 계약 중에 있는 집의 절반이 좀 넘는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 절반이 좀 넘는 집이 역전세 위험에 있다. 서울은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 이렇게 역전세 위험에 있다라는 건데 역전세라는 것은 현재 전세 보증금이 2년 전에 계약한 거겠죠. 지금 이제 만약에 만기가 된다면 현재 전세 보증금이 현재 전세 시세보다 높아서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집. 그런 집이 경기 인천은 절반 정도,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고 서울은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또 덧붙여서 이야기해 놓은 게 뭐였냐면 요 데이터를 낼 때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실거래 신고를 한 내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는 의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약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언급을 해놨고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또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역전세 상황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같으면 여러 집 중에 한 집을 이제 팔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보증금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이것들이 매물로 나올 경우에는 집값 하락, 매매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앞에 기사를 보니까 그 보증금의 차이가 집을 이제 팔아도 이 전세 보증금과의 차이가 좀 꽤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금액이 좀 꽤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의 특징이 뭐 역전세, 그다음에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금액으로 이걸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먼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건 이제 깡통전세 위험가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 56%, 서울 같으면 40% 정도가 지금 위험가구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 자 역전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역전세
역전세 보증금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너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갱신을 해야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 지금 53%는 5천만 원 이하. 이 정도면 그래도 요즘에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한 달에 얼마씩 역월세라고 하죠. 또 역월세로 얼마씩 줘가면서 좀 버텨볼 만한 것이 한 53%. 네. 그다음에 22% 보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대출을 해야 되겠죠. 역월세로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금액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건 좀 심각한 수준. 5집 중 한 집은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전세보다 더 심각해서 이제 집을 팔아도 힘든 집들. 깡통주택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주기가 힘든 집들인 거죠. 이런 경우 집을 팔았을 때 얼마가 부족하냐? 65%는 2천만 원 이하. 한 2천만 원 정도만 어디서 뭐 빌리거나 뭐 대출을 하시거나 하면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는 집. 네. 그런 집이 65%. 그다음에 똑같이 22%죠. 저거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저거는 그 뭐 신용 대출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좋은데 네. 그러기엔 금액이 좀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정도 집들은 어딘가에서 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금융적으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 동탄에서는 이런 그 전세 피해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주택 협동조합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 피해가 요즘 확산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협동조합, 동탄 협동조합은 그 문제가 된 집을 인수만 지금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 피해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집주인에게 일단 집은 인수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인수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대금을 준 건 없고요. 네. 그냥 등기만 이전한 거죠. 그래서 전세금만큼 시세를 쳐서 인수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래 놓고서 이제 새로 집주인이 협동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합원이자 세입자인 지금 현재 조합원들한테 새로운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보증금은 시세, 매매 시세의 90%.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다. 매매할 때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9천만 원.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이후에 허그에서 주택보증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을 받을 때 매매 시세의 90%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90%에 맞춰서 보증금 책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억짜리 집인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 1,000이다. 그럼 1,000만 원만큼 매매 시세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요 1,000만 원만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실로 보고 지금 협동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 10%만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거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한 90%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면은 9천만 원까지는 일단은 공사를 통해서 담보가 되니까 그건 놔두고 나중에 10% 정도만 그 복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 10%를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집들 주인에게 매입한 집을 계속 뭐 반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임대 수익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이제 내보낼 것인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90% 매매 시세 90%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해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보증금을 줄 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금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그 초기 운용 자본을 빨리 확보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집이 비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돌리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대체로 빠르면은 어쩌면 5년 정도 안에는 그 복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8년 정도 조합에서는 좀 여유 있게 10년 안에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 좀 나은 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 등 이런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찰이 되거나 하면 네. 굉장히 많이 깎이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시세에 매매 시세에 한 60%에서 70% 수준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손실이 시세보다도 30%에서 많으면 40%까지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이 오히려 매매 시세만큼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손실액이 좀 많이 큰 편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네. 들어가고요. 한번 이제 유찰이 되면은 살 사람이 없어서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찰이 되면 15%씩 이렇게 깨지고 빠집니다. 금액이. 그래서 두 번 유찰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시세만큼 그 확보를 할 수 시간은 좀 걸리죠. 뭐 길게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세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예. 이 협동조합을 통한 해결이 그 다른 사례들도 모두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모두 적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됩니다. 뭐 앞에 무슨 근저당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이 방식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집을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 피해자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들어갈 전세 피해자분들도 뭐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든가 형편이 좀 비슷하다든가 그래야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돈을 이제 나눠 가질 때 적립금을 나눠 가질 때 서로 총회를 통해서 이거 의사를 다 합치를 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편이 다른 분들이 많으면 사실 그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형편이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이런 방법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동탄에서 새로 또 100채 정도 또 전세 사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또 어쩌면 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협동조합을 통한 또 해결 방법도 있고 지자체들도 이 전세 피해를 좀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 만기를 앞둔 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이 피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피해 지원센터 언제쯤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보통 집주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하게 돼 있죠. 이제 갱신할지 뭐 나갈지 이제 의사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는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일찍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기 한 4개월 전에는 결정을 하셔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시고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데 뭐 연락이 없다. 이게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바로 피해 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시거나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연락은 됐는데 뭐 금액이 이렇게 잘 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럴 때도 어떻게 대처할지 좀 고민이실 텐데 지원센터에 가시면 거기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뭐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무조건,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그 돈이 좀 없어요. 좀 돈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문자 메시지나 뭐 내용 증명이나 모든 걸 통해서 확실하게 집주인한테 전달하시고 만약에 문자 메시지로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답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난 보증금 얼마 이상에는 난 재계약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난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언제까지 돌려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뒤에 네 알겠습니다라든지 집주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못 받는다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이게 반송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받질 않고 집주인이 받지 않고 반송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무자본 갭투기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전산망으로 확인을 해서 이분이 무자본 갭투기 상태인지 아닌지를 갖다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보통 그 세입자가
집주인이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피해 뭐 최악의 경우라면 예. 그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경우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집에서 나가지는 않는다, 이사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한테 돈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계속 살게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러면 이런저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는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손실금도 나중에 집주인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집에 계속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법률상으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뭐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을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돌려주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약 만기되는 날 이사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획을 하실 때 집주인이 돈을 못 줘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계약 만기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그다음에 청구하고 나서도 언제 돈을 받을지 그걸 또 보험회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한 달 뒤에 그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집을 보통 알아보고 다니세요. 그래서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이사 가는 날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 만기 이후에 최소한 한 달, 그다음에 한 달에서 또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기간 뭐 보통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잡지 않습니까? 보죠. 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자녀들 뭐 전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보증보험도 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이제 기다려보고 확인을 해야만 그때부터 절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허그에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한 달 뒤다. 예, 그때부터 언제 돈을 받을지 이제 허그에 신청하면서 자기도 집을 알아보면서 이사 갈 집에 그 잔금을 치르는 날, 그다음 이사 가는 날인 거죠. 그날 동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전국 케이블 방송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안고 있는 의료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인구는 느는데 출생아는 감소하고 있는 양평군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의 인구는 지난 2012년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한 해 평균 2,000명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어서 2018년에는 500명 이하로 2021년에는 474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까지 양평군 내에서 유일하게 분만 업무를 보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산모들이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팔삭정이라고 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나는 미숙아들은 대처가 안 돼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하다가는 1시간 내로. 다행히 최근 해당 산부인과와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7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산부분들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마취과나 다른 하고 또 연계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늘어나는 고령층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양평군의 유일한 응급실은 양평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측도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응급실 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병원에 응급실을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현재 양평병원의 응급실 기능을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원주택들의 상당수는 한적한 마을이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은 늦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 결국 장기적으로는 분만과 소아과 등의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과 함께 응급실을 비롯한 고령층의 의료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인구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서울에선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인데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평균 41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100만 원 넘게 비쌉니다. 그런데 반값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지금은 송파구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고요. 서비스 분야 KS 인증을 받아서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입니다. 만족도도 높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교했었을 때 전혀 뒤처짐 없고 훨씬 더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아무래도 공공이다 보니까 더 잘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둘째나 셋째 아를 낳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을 지자체가 다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려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인 건 조금씩 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개소밖에 없어서 한 800명 정도의 산모만 수용할 수 있어서 서대문구에서는 산후조리원 인프라가 좀 약한 상태이고요. 산후조리원의 총 그 평균 금액이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취약계층의 산모들은 거의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 공공산후조리원에 거는 기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의료 인력이나 시설 부족 현상은 농어촌이 특히 심각합니다. 경북 지역에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11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CN 류희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북. 오랜 저출산 고령화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 지역 의료시설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까지 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예약할 때는 이제 얼마 없는데 제 순서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늦게 하면 마감되고. 송원석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은 11곳으로 모두 군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지자체지만 이들 지역의 만 16세 미만 인구 수는 모두 25,7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인구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소아과는커녕 원래 있던 병원들도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급한 대로 보건소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지소의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잦아 헛걸음을 하기 일쑤입니다. 부족한 공중보건의 수에 비해 담당해야 할 지역이 넓다 보니 출장 진료가 잦아지고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정도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법제화시켜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재방송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과 함께 지역병원 붕괴 위기도 현실화하는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택 지역에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3년 전에 일어난 평택역 오폭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천여 명이 사망했던 참사 당시 이야기를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는 평택역. 73년 전인 1950년 7월 3일 이곳에서는 아군의 폭격으로 평택역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평택역 오폭 사건으로 당시 신병 훈련소로 후송 중이던 장병과 민간인 등 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7월 3일에 죽었다. 근데 이제 우리 쪽 비행기가 폭격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적의 흉탄에 산화했다. 그러면서 평택역 오폭 사건 학술 토론회에서는 아군에 의한 폭격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폭약을 실은 기차에 폭격을 가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봤습니다. 6.25 당시 평택역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일대의 북한군과 관련된 시설은 폭격 대상이었고 이 결과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고 봤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다. 7월 8월에는 끊임없이 많은 폭격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북한군에게도 큰 타격이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잘못된 명령이나 오판에 의한 폭격이냐, 작전에 의해 민간인도 희생된 것이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작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폭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격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전 혼선이 생기면서 그 폭격이 오폭이 된 거죠. 분명히 오폭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관시설 파괴 작전에 따른 의도된 폭격일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쓰라린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를 기념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남아있지 않다며 개탄했습니다. 평택역 오폭 사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여기 위령들이 하나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니 진짜 위령들가 있나? 토론자들은 평택역 오폭 사건 재조명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평택 역사 주변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초 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백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진행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50여 명의 예술인이 함께한 이 토론회에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 6월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해야지만 12월까지 두 번을 다 탈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몇 달 지났다고 금년치를 지급 안 하기가 싫어서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지시한 게 6월 안에 이 해당되는 예술인분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이 약속은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절차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빠른 조례 통과를 위해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임위안으로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합의와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자체도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회소득 지급을 기다리던 예술인들은 관련 조례 부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부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혹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기회소득은 그동안 예술인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에 대한 어떤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어떤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예술인 단체는 도의회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고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가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일부 지자체는 7월 말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제 7월 정도, 7월 말 정도나 뭐 8월 초 이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사회보장 협의가 이제 그 부분도 조건부로 끝났고.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반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나서면서 김동연 도지사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상반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점점 더워지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선풍기가 절실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한철만 사용하는 기기인 에어컨인 만큼 안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탭 같은 연결부가 아닌 단일 전원선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원선에 훼손된 곳은 없는지, 눌린 곳은 없는지 확인 후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부에도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안에 내부 청소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외기의 경우 열기가 많이 나오는 기기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벽에 설치하셨을 때는 1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탈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치워주셔야 하고요. 혹시 이 실외기가 구입된 실 안에 위치해 있다면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런데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이상한 소음이 발생한다고요? 혹시 실외기 안에 부품에 이상이 있거나 먼지가 가득한 경우 그럴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하시고 에어컨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약 40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7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의 최근 5년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계절용 기기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에어컨이었고 그 다음은 선풍기로 조사됐습니다.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사망 11명, 부상 75명, 총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점차 늘어나 7월에서 8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단락, 과부하 등 에어컨과 선풍기 모두 정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외기는 연결부 전선이 훼손되진 않았는지 상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 주위에 발화 위험이 있는 가연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 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신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덥고 습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에어컨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모두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